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영미 소설이에요.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이 책이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아마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 이름은 좀 생소하실 텐데 에르난 디아스라는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트러스트입니다. 보통 해외 소설 띠지를 보면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던 책인가에 대한 이렇게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4단으로 배치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목록이 다 이 책을 수식하는 여러 홍보 문구들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 올해의 책 탑10, 그리고 버락 오바마, 뉴요커, 가디언, 보그 등 36개 매체 선정 올해의 책, 그리고 2022년에 커커스상 수상, 그리고 부커상 후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리고 HBO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2022년 미국 평단과 언론이 가장 주목한 소설이라고 띠지에 적혀 있습니다. 에르난 디아스라는 작가는 73년생이고요. 이 책이 두 번째 장편이에요. 근데 2017년에 첫 장편을 발표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퓰리처상이랑 펜포크너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다수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2년에 나온 트러스트, 두 번째 장편인데요. 이 책 읽고 나니까 첫 번째 장편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표지를 보시면 어떤 마천루들을 아래에서 위로 찍은 듯한 이미지가 있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신뢰라는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신뢰나 믿음 같은 게 있고 신탁, 기업 합동, 신용 이런 뜻도 더불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특이한 책이라는 게 목차부터 나오는데요. 차례를 보면은 이렇게 차례를 보면 4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챕터에 그 챕터를 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라는 소설은 1920년대 전후의 미국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계, 사교계에서 굉장히 명망을 떨치던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부부가 있었어요. 베벨 부부인데 이제 남편은 앤드루 베벨, 아내는 밀드레드 베벨이었습니다. 그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소문도 있고 루머도 있고 워낙 유명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부를 다룬 4편의 글이 실려 있는 게 이 트러스트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4편이 다 시점도 다르고 형식도 달라서 굉장히 구성이 특이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실린 채권이라는 첫 파트는 이 책 속에 소설가가 등장하는데 해럴드 배너라는 소설가거든요. 그 사람이 베벨 부부의 삶을 특히 그 앤드루라는 남편 쪽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앤드루 베벨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 부부의 삶을 소설로 각색한 그리고 제목을 채권이라고 붙인 장편 소설이 첫 번째에 놓여 있어요. 소설의 형식으로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읽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그 앤드루 베벨 남편인 앤드루 베벨이 쓴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그 남편이 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앞에서 내가 읽은 소설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만나게 돼요. 소설로 각색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 앤드루 베벨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구나. 그래서 반박하는 성격의 글로써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서전격의 나의 인생이라는 글을 두 번째에 붙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세 번째 글은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여성 작가의 회고록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앤드루 베벨이 쓴 자서전 나의 인생을 그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필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대필 작가가 나이를 먹어서 한 70대가 되어서 그때 그 자서전을 대필했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본 베벨 부부가 또다시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지금까지 타인에 의해서 그려지기만 했던 이 베벨 부부의 부인 밀드레드 베벨이 직접 쓴 선물이라는 짤막한 기록, 일기 같기도 하고 좀 파편화된 기록이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읽은 것들을 또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매력까지 선사하는 독특한 구성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물론 이 트러스트를 쓴 에르난 디아스가 쓴 픽션이죠.
근데 큰 소설 안에 4개의 챕터가 있고 각각의 형식과 관점과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렇게 한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시점을 보여주는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부부의 인생의 이야기이자 돈에 대한 이야기이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관점을 더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 그대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0세기 초반의 금융계, 주식시장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또 다른 재미까지 얻으실 만한 자료조사가 굉장히 탄탄히 잘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작가의 문장이 너무 좋은데 그 네 파트의 각각에 걸맞게 문장이 적절히 다 다르게 쓰여서 그 목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한 작가가 쓴 4가지 다른 형식의 글로 읽히지 않고 완전히 다르게 쓰인 저마다 개별적인 4개의 목소리를 읽게 되는 좀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각 편편의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일단 장편 소설의 형식으로 쓰인 채권의 첫 문장. 태어날 때부터 거의 모든 이점을 누려온 벤저민 레스크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몇 안 되는 특권 중 하나는 영웅적으로 부상할 특권이었다. 장편 소설에서는 그 앤드루 베벨이 벤저민 레스크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앤드루 베벨이 자서전의 형식으로 쓴 책.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 업적을 아는 사람은 적고 내 삶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고록의 첫 문장은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양판문이 지금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앤드루 베벨이 사망한 이후에 이 사람이 살던 저택이 박물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여성으로 그려지는, 하지만 편편마다 굉장히 달라 보이는 밀드레드 베벨이 직접 쓴 선물의 첫 문장. 간호사의 짙은 억양에 왠지 내 영어가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어딘가 아픈 사람 같죠? 어디선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쓰인 소설 한 권을 즐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드릴 책은 어딘가 닮은 듯 다른 책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김신록 배우가 쓴 배우와 배우가라는 인터뷰집이고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픽 노블인데 닉 드르나소. 이름 되게 특이하죠. 닉 드르나소의 연기 수업. 사브리나라는 그래픽 노블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 같은 작가가 쓴 책입니다. 사브리나가 한국에도 번역 출간이 되었고 그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래픽 노블로서는 최초로 부커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었죠. 한국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추천한 책으로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또 다른 그래픽 노블 연기 수업. 이 책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쓴 목정원 작가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갔었는데요. 어쩐지 연기라는 같은 키워드를 가진 두 가지 책을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보여드릴 책은 배우와 배우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김신록 배우가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이 사진으로 표지가 꾸며져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김신록 배우가 25명의 배우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극인이라는 잡지에 연재가 되었던 글인데요. 그 연재한 글들을 그냥 묶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22년에 다시 이분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하고 첫 인터뷰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면이라든가 최근에 바뀐 생각이라든가까지 두 번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 꼭지로 묶은 책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집을 보고 놀란 것은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기획 의도가 이거였습니다. 배우와 배우가 만나 연기 이야기만 한다. 창작으로서의 연기와 창작자로서의 배우에게 주목하겠다라는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신록 배우도 이제 배우로서 종종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뭐 어렸을 땐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학창 시절엔 어땠나요? 왜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이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로 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5명의 인터뷰를 모은 거고 정말로 연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만 하는 인터뷰집이에요. 제가 아는 배우가 아주 적고 거의 다 모르는 배우들이라서 평소 같았으면 오히려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연기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그 기획 의도에 끌려가지고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2월엔 이 책을 올리지도 못했고 영상을 한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 사이에 좀 일도 뭐 많았고 뭐 굉장히 좀 안팎으로 부산스러운 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 가라앉고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럴 때 이 책 읽으면서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극 배우는 일단 예술인이고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그 예술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의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쓰고 눈을 쓰고 하는 되게 정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훨씬 더 동적인 듯한 느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뭐 연극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연극 배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서 아마 더 재밌게 읽었겠지만 일을 잘하려는 사람들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예술인들의 이야기, 예술가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감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배우 저마다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이 다 다르잖아요. 내 몸이 텅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연기라는 것은 내 자아와 세계가 만나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다 다른 그 관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납득시키고 그것을 실제로 내 연기에 반영해 보는가 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일단 연극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할 일이 평소에 없기도 하거니와 김신록 배우의 질문이나 그 리액션이나 덧붙이는 내용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주옥 같아서 배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연극 용어나 테크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엄청 쉽게 읽히는 책이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찾아가면서 읽게 되고 배울 게 많고 얼른 연극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책입니다. 연극은 참 매력적인 장르죠. 배우의 몸이 있고 그 시공간에서 딱 한 번 같은 내용의 연극이 뭐 반복이 되지만 완전히 똑같은 극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공간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다 하는 아주 큰 매력이 있는 장르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고 그것을 탐색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신록 배우 지옥에서 최초의 고지를 받는 박정자 역할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테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진화영 유일한 고명딸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신록 배우 너무 좋아하고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인터뷰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이 책 읽고 저의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굉장히 그 배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데도 되게 많아요. 한 문장을 읽어봐도 좋겠지만 제가 밑줄 친 데를 좀 읽어볼까 봐요. 황혜란 배우와 이야기한 데에서 황혜란 배우는 인식을 화두로 삼고 있는 배우라고 해요. 그 연기에서 인식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보자. 나에게 연기란 내 몸을 통해 세계의 상태나 리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세계를 봐야 하고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
보는 것이 곧 인식이다. 이 세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과 리듬의 연속이라고 할 때 인식한다는 것은 그 변화하는 흐름을 동시에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 고정된 것을 한 발 늦게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은 역동적이다. 그리고 양종욱 배우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대목도 있어요. 배우의 훈련이란 바르바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몸 문화를 버리고 그 몸에 새로운 문화를 입고 그 위에 다시 내 몸 문화를 세우는 것 자체라고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이자람 배우한테 김신록 배우가 이자람의 코어가 뭐냐, 코어 근육할 때 그 코어가 뭐냐 하고 물으니 이자람 배우가 내 코어는 나다 라고. 이런 것도 참 멋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과 정신과 그것의 표현, 발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구도자들의 이야기를 읽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참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김신록 배우가 프롤로그에 쓴 것처럼 이 책은 배우와 배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집이지만 제게는 연기 이론서이자 실천서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배우에게, 세계를 탐색하는 예술가에게,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책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 연기 수업. 이 책은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호불호랄까? 좀 이 책은 읽고서 느끼는 감상이 아마 저마다 다를 텐데 저 이거 읽은 지 조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책은 앞서 보여드린 인터뷰집처럼 연기자들의 연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무료로 열리는 어떤 연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로부터 생겨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권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도 나오고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냥 자신의 일이 되게 보잘것없지만 하루하루 근근히 해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성도 나오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양육자로서의 어떤 엄마, 젊은 엄마도 나오고 어떤 누드 모델도 나오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연기 수업의 지도자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해보고 그 회차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조금 달라진 일상들이 모이면서 점점 이야기가 좀 환상적으로 변해가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져 가면서 점점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인물들이 억눌러가면서 살아왔던 욕망이라던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낯선 사람들과의 연기를 해나가는 방식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실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엄청 무서워지기까지 했던 되게 독특한 경험,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래픽 노블이었어요. 워낙에 이 작가 자체가 진지하고 묵직한 주제를 탐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림체가 색상은 많이 쓰지만 그림체가 그렇게 막 호감도 높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웃고 있지만 다 무섭죠? 이런 그림체도 한 몫을 하는 거죠. 컷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떤 인물이 웃는 얼굴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게 읽었어요. 이들의 인생이 자신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이 사람들의 모임, 연기 수업 모임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 후반부가 오래도록 생각이 날 것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2월에 많이 바빴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권, 저의 바쁨에 일조했던 한 권의 책입니다. 안미옥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에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책이 참 아름답죠? 뒤에 이 디자인 요소가 아련아련하게 보일락 말락하는 시집입니다. 안미옥 시인 온이라는 첫 번째 시집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얇은 시집이었죠. 힌트 없음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안미옥 시인 시집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번잡스러운 상황에 서 읽더라도
읽다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몰입해서 읽게 되는 힘을 가진 시입니다. 좀 차분하게 자신에게 골똘하게 몰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시예요.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덜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정제해서 덜 말하는 쪽으로 시를 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제목답게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시인의 시입니다. 본다는 것이 얼핏 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본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역동적인 행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집이거든요.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걸 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하고 판단하고 혹은 느끼고, 그 모든 것이 이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시집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소재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시집 만들면서 여기서 얻은 일상의 어떤 조각조각들이 저의 실제 일상에서 그 풍경을 마주할 때 자주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령 이런 것들. 제가 파주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주 보는 풍경인데요. 파주에 오리들이 많아요. 거기가 이제 늪도 있고 뭐 강도 있고 해서 논밭에도 오리들이 막 있고 하는데, 그 오리들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변을 걷다가 오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제 얼굴을 전부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추. 이런 거. 정말 보니까 오리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얼굴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런 게 좀 달리 보이죠.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추. 그리고 이런 거. 현대문학상 받은 지정석이라는 시인데요. 왜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을까? 귤을 만지작거리면 껍질의 두께를 알 수 있듯이 혀를 굴려보면 말의 두께도 알게 될 것만 같다. 창틀엔 무수한 손, 의자 모서리엔 많은 무릎이 겹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시가 있는데, 귤을 만지작거리면 껍질의 두께를 알 수 있듯이 혀를 굴려보면 말의 두께도 알게 될 것만 같다. 그리고 이제 창틀에, 지금은 비어있는 창틀을 보지만 창틀을 짚었을 무수한 손, 그리고 의자 모서리엔 많은 무릎이 겹쳐 있다 하는 것도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았었을, 그간 앉았었을 사람들 혹은 그 시간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활자로 옮겨 놓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보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안미옥 시인이 워낙에 온이나 힌트 없음에서 사람의 내면, 나의 감정, 마음, 이런 것에 엄청 깊이 탐구에 들어갔던 시인인데, 이번 시에는 조금 더 이 시의 화자가 바깥을 많이 보고 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들도 많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외부에도 눈을 돌려서 바깥에 대한 탐구도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뭐 실제로 시인이 이사를 다니느라 뭐 전셋집을 40군데를 보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시도 많아요. 그 시들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셋집 찾아보는 경험 많이들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잘 와닿기도 하고, 집을 보러 가면은 느낄 수 있는 이상한 감정들이 있죠. 그 집에 지금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전혀 낯선 완전히 모르는 타인의 세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러 가는 거잖아요. 뭐 물도 틀어보고 창문도 막 열어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상한 경험인 동시에 그 집에 쌓여있는 시간들, 우리 뭐 이삿집 보러 가면은 뭐 지은 지 20년 된, 30년 된 이런 집들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에 쌓여있는 시간들, 그리고 거기 묵은 먼지들, 거기 살았을 사람들, 그리고 집을 보여주는 사람과 보러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공감이 많이 가는 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차분해지고 다 잊고 좀 골몰할 수 있는 시들이어서 그 시의 힘 같은 것을 느끼면서 작업을 했던 시집이에요.
제가 2월엔 이 책을 올리지 못하고 바빴던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번 3월엔 이 책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서점 사용법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